这里刚才有个哥送的礼物啊，应该也是品牌方吧？我看一下。哟，哥，你开了2个号进来，哥干啥呀？哥2个号加起来给我刷了30W，今晚大哥刷了不少，大哥真的刷了很多很多，谢谢我哥，谢谢我哥，真的。你会跟二表哥复合吗？这辈子都不可能的。可以聊前任的吗？可以聊前任呢，但是没什么可聊的。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중국 광시의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샴푸 일을 하고 바에서는 술을 팔던 그녀는 아직 20살도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아름다움을 무기로 재벌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성형수술을 통해 중국 유명 배우 양미와 닮은 외모로 변신했고 임신한 상태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3년 뒤 아들과 함께 당당히 귀국한 그녀는 현실판 자식을 통한 신분 상승을 보여주며 재벌가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게 됩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손에 쥔 그녀는 그 돈만 쓰고 살지 않았습니다. 웨이쉐라는 자신의 이름을 활용해 틱톡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했고 현재는 4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한 채 새 아이를 키우며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라이브 커머스는 대성공을 거두며 그녀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여성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또 어떻게 운명을 뒤바꿀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웨이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웨이쉐의 본명은 웨이 제위이며 1988년 중국 광시의 한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에게 아름다운 얼굴과 날씬한 몸매를 선물했습니다. 이 뛰어난 외모 덕분에 웨이쉐는 어릴 적부터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고 그 방법은 바로 재벌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업을 포기하고 외지로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광시의 한 미용실에서 샴푸 일을 했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손이 부르터라 샴푸를 해도 그 자리에서는 절대 부자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리하여 웨이쉐는 미용실 일을 그만두고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뛰어난 외모를 앞세워 처음에는 분양사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몇 채의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수천만 위안짜리 고급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50대에서 60대의 중년 남성들이며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수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녀는 그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지 않기로 합니다. 그 후 그녀는 어떤 장소에서야 진짜 목표 대상을 만날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결국 바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녀는 재벌들이 자주 찾는 고급 바에서 주류 판매원으로 일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웨이쉐는 인생 역전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곳에서 재벌 천핑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처음 바에서 웨이쉐를 본 순간 천핑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매혹적인 몸매에 단번에 반해버렸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20살도 되지 않은 웨이쉐는 천핑을 완전히 휘어잡아 그의 말과 행동을 모두 좌지우지했지만 웨이쉐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학력과 출신 배경만으로는 결코 재벌가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고 아들을 낳아야 내가 이 집안의 여주인이 될 수 있다. 2008년 8월 8일 20살이 된 웨이쉐는 병원에서 천핑의 딸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첫 아이가 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천씨 집안의 정식 일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웨이쉐가 좌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임신했고 9개월 후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웨이쉐는 마침내 천씨 집안의 안주인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천핑은 여전히 밖에서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고 이때 웨이쉐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 하나만 믿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기로 결심했고 인플루언서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맥을 쌓기 위해 고급 클럽을 드나들며 각종 인물들과 교류했고 그 와중에 이 결혼을 끝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배우 정카이와 다리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찍히도록 유도했고 그 영상이 퍼지면서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체면을 중시하는 재벌가의 이미지가 흔들리자 천핑은 웨이쉐에게 600만 위안, 하나로 약 11억 4천만 원을 주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는 인터넷상에서 널리 퍼진 썰에 불과합니다. 수년 후 웨이쉐는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이 일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혼의 진짜 이유는 전 남편 천핑의 외도였고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기에 스스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천씨 집안에서 위자료를 받고 나온 웨이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그 돈을 들고 한국에 가서 성형수술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성형 후에 웨이쉐는 중국 배우 양미를 쏙 빼닮은 모습으로 재탄생했고 네티즌들로부터 샤오 양미라는 별명을 얻으며 인플루언서로서의 길을 순조롭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왕홍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자신에게 재투자했습니다. 그녀는 버는 족족 메디컬 에스테틱과 성형시술에 쏟아부었고 얼굴과 몸매를 다시 조각해낸 뒤 다시 클럽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기준을 더욱 높여 새로운 사냥감을 찾기로 결심했죠. 그녀의 시선은 곧바로 상하이 최상위 재벌 2세인 친펀에게 꽂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펀이란 인물은 대체 누구이며 얼마나 부자인 걸까요? 푸른 연구원 2025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친펀의 집안 자산은 무려 350억 위안, 하나로 약 6조 6천억 원에 추정되며 중국 억만장자 순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28일 친펀은 3천만 위안, 약 57억 원짜리 페라리를 스스로 폐차 수준으로 박살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각종 인플루언서들의 라이브 방송에도 자주 등장하며 화려한 별풍선 부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한 번은 중국 유명 피트니스 방송인 류경홍의 라이브 방송에서 선물 40개를 한꺼번에 쏘기도 했는데 이 선물의 가치는 틱톡 기준으로 약 12만 위안, 하나로 약 2,278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친펀을 보고 웨이쉐는 그를 확실한 타깃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다음 게임 상대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쌓아둔 인맥을 활용해 웨이쉐는 친펀이 자주 가는 바를 파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로잡기 위해 한편의 로맨스 드라마 같은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친펀이 오늘 밤 그 바에 올 거라는 정보를 입수한 그녀는 그 바에 술 판매 아르바이트생처럼 위장해 들어갑니다. 친펀이 그녀 옆을 지나갈 때 웨이쉐는 일부러 손에 들고 있던 술을 그의 옷에 흘리고는 애처롭게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양미를 빼닮은 외모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용서를 구하는 그녀의 모습에 친펀은 단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웨이쉐가 짜놓은 사랑의 그물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웨이쉐는 다시 한번 상류사회로 들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웨이쉐가 세워둔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친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결혼을 원한다고 말하자 친펀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는 연애는 즐기지만 결혼이나 출산을 생각해 본 적 없는 전형적인 바람둥이였습니다. 결국 그는 웨이쉐에게 4,500만 위안, 하나로 약 85억 원을 건네며 아이를 지우고 자신 앞에서 사라지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라면 85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고 조용히 물러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웨이쉐는 그런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검사한 끝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또 한 번 아들을 통해 신분을 바꿔보자. 웨이쉐는 겉으로는 친펀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는 척하며 돈을 받았고 그 길로 미국을 떠나 아이를 품고 조용히 출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결국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았다고 바로 중국으로 돌아가 친펀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인 3살이 될 때까지 기다린 뒤 친펀과 아이의 DNA로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일치했고 모든 준비가 끝난 뒤 그녀는 아들과 그 친자 확인서를 들고 조용히 친펀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후 웨이쉐는 친펀에게 2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과 결혼하라. 두 번째, 9억 위안, 하나로 약 1,708억 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친펀은 웨이쉐가 결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재벌 2세이자 바람둥이로 유명한 왕스총 역시 이 소식을 듣고는 분노하며 SNS에 글을 올려 친펀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웨이쉐를 향해 지하상가 싸구려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지만 이에 대한 웨이쉐의 단 한마디 댓글은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왕스총의 폭언과는 대조적으로 웨이쉐는 끝까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여유롭게 대응했습니다. 이 모습에 많은 네티즌들이 오히려 웨이쉐를 응원하기 시작했고 그녀와 친펀 사이의 스캔들은 삽시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웨이쉐의 출신 배경과 상류층 입성 과정도 전부 온라인상에서 파헤쳐지며 그녀의 전반적인 인생사가 마치 드라마처럼 재조명되었고 레전드급 인생 역전이라며 열띤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녀와 친펀 사이의 아들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당당히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결국 친씨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친펀의 어머니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녀는 웨이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전달했고 동시에 매달 아들을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다만 그 거액이 정말로 웨이쉐가 요구한 9억 위안, 약 1708억 원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웨이쉐 본인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가 받아낸 그 금액은 분명히 심리적 기준선을 넘은 수준이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웨이쉐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리 없다는 것이었죠. 막대한 이별 위자료를 손에 쥔 후에도 웨이쉐는 그 돈을 가만히 쓰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돈을 활용해 시세이도 콘셉트 매장에 지분을 투자했고 땅값이 하늘을 찌르는 상하이 한복판에 자신의 뷰티 헤어샵을 열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틱톡 계정을 개설해 다시 한번 왕홍 활동을 재개했죠. 그녀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진솔하게 풀어내며 매일같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 물건을 판매했고 이는 곧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웨이쉐는 애초부터 침펀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추측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것보다 침펀의 아이 엄마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019년 침펀은 설 연휴를 맞아 웨이쉐와 아들을 데리고 마카오로 떠났습니다. 그는 아들의 생일을 직접 축하해주고 목욕까지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와 엮였던 수많은 여성들조차 상상도 못할 대우였습니다. 현재 웨이쉐는 아들과 함께하며 자신만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곁에는 20대 초반의 훈훈한 연하 남자친구도 있죠. 곧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그녀의 외모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무너지는 일 없이 시간조차 그녀에게 호의적인 듯 합니다. 웨이쉐의 스토리는 외모를 무기로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영향 때문일까요? 황이밍이라 불리는 한 여성은 웨이쉐를 따라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몰래 낳았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다름 아닌 웨이쉐를 비난했던 재벌 2세 왕스총이었습니다. 황이밍은 원래 오디션 프로그램 연습생 출신으로 방송을 포기한 뒤 SNS를 통해 연애 중이며 임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후 남자는 그녀와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계속해서 아이 아빠의 이니셜이 WSC라고 밝혔으며 네티즌들은 왕스총을 지목했습니다. 결국 황희밍은 아이의 아버지가 왕스총이라는 사실을 직접 인정했지만 왕스총 본인은 이와 관련해 단 한마디의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희밍이 기다리게 된 건 왕스총의 새로운 연애 소식이었습니다. 그녀와 딸은 결국 웨이쉐와 그 아들이 받은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황희밍은 왕스총에게서 수백만 위안과 일정한 양육비를 받아내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을 비교해봤을 때 웨이쉐가 꽤 운이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 네티즌들은 이렇게 날카롭게 평가했습니다. 웨이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감정 조절, 미모, 소환, 운, 네 가지가 하나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부족했으면 지금의 위치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의 감정적 안정성은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한 네티즌이 웨이쉐의 틱톡에 찾아와 수법이 저급하다며 비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난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은요? 돈은 좀 벌었어요? 또 누군가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남자한테서 돈만 뜯어내면서 안 지치냐고 묻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칠 땐 내 통장 잔고를 봐요. 그럼 피로가 싹 사라지죠. 이처럼 웨이쉐는 고도의 감정지능과 통쾌한 화법으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라이브 방송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웨이쉐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녀는 확실히 야망과 계산력을 겸비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이라는 조건은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진 패가 아무리 나빠도 끝내 조커를 뽑아내는 데 성공했죠. 그녀의 인생은 분명 비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런 길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그녀의 성공에는 확실히 남다른 통찰력과 배짱이 있었고 그 뒤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눈물과 희생이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웨이쉐의 이 극적인 상류 진입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중국의 저장성 진화의 한 소녀가 미국으로 시집간 후 출산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세 남자에게 학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네 남자를 거쳐 3명의 혼혈 아기를 낳았습니다. 1998년 7월 18살의 나이에 장샤오메이 양은 뛰어난 성적으로 상하이 외국어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샤오메이의 오랜 목표는 유학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지원할 때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집안의 외동딸인 샤오메이의 포부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부유했으며 부모님의 사업이 바빠 샤오메이의 일상생활을 돌보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가사도우미는 세심한 배려로 빨래와 요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샤오메이는 항상 얌전하고 이해심이 많은 소녀였으며 학업에서도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바라던 대로 지역 주요 중학교에 입학하여 평온한 학교 생활을 보냈고 결국 대학에까지 진학했습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독립생활의 방식은 샤오메이에게 다소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면 전화 속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딸을 돌보기 위해 어머니는 심지어 밤새도록 차를 타고 상하이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한 달간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샤오메이는 점차 대학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샤오메이는 외국어 동아리 훈련에 참가하는 동안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제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샤오메이는 연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임스의 보살핌과 애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샤오메이의 영어 회화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이 미국에서 온 제임스는 유머러스하고 친절하여 샤오메이를 깊이 매료시켰습니다. 샤오메이는 부모님께 제임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학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강력히 반대했지만 샤오메이가 제임스와의 교제를 계속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동급생들도 샤오메이가 다정하고 잘생긴 외국인 남자친구를 사귄 것을 부러워하며 샤오메이는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몇몇 남학생들도 샤오메이에게 감정 사기꾼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며 순수함을 지키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메이는 이러한 충고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2001년 3월이 되자 제임스는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샤오메이에게 청혼하러 왔습니다. 기숙사에서 제임스는 처음으로 샤오메이에게 키스를 했고 그녀는 제임스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제임스가 더 나아가려 하자 샤오메이는 그를 거부하고 학업이 끝난 후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며 두 사람이 학교에 있는 동안 제한된 접촉만 허용하고 선을 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이러한 말을 듣고 불쾌해 보였지만 중국 문화를 이해한 후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마다 샤오메이는 분수를 지켰고 제임스도 여자친구를 매우 존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샤오메이는 제임스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졌습니다. 2001년 7월이 되어 제임스의 학업이 끝나고 그는 상하이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상하이에 샤오메이를 잊지 못했고 자주 샤오메이에게 전화를 걸어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샤오메이도 제임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당시 상하이의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샤오메이는 놀랍게도 제임스가 다시 상하이로 온 것을 발견했고 정식으로 제임스를 자신의 고향인 저장성으로 데려갔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 제임스는 샤오메이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제임스는 샤오메이를 뒤에서 안았고 그 후의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샤오메이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난 후 제임스는 샤오메이에게 평생 그녀를 잘 보살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계는 샤오메이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당시 샤오메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제임스는 가족들의 요구에 의한 결혼 절차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002년 8월 샤오메이는 예정대로 졸업 증서를 받았지만 졸업 전 다양한 복잡한 일들 때문에 갑자기 식욕을 잃고 계속 구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임신 3개월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초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하는 것이 그다지 새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샤오메이의 가족은 보수적이어서 먼저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샤오메이는 임신 소식을 제임스에게 알렸지만 스스로 결정을 내려 아이를 지었습니다. 이후 샤오메이는 상하이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하며 제임스가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가기를 기다렸습니다. 2002년 9월이 되어 샤오메이의 비자 절차가 마침내 완료되었고 부모님과 가족과 작별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그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분이 좋았던 샤오메이는 앞길이 매우 험난해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마도 동서양의 문화 차이와 생명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인지
샤오메이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임스에게 달려가 뜨겁게 포옹한 후에 제임스의 첫 질문은 우리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였습니다. 샤오메이는 미안해, 너희 동의 없이 아이를 포기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화난 목소리로 왜 그랬어? 라고 물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졸업과 시험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제임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샤오메이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샤오메이는 상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하고 나서야 샤오메이는 제임스의 가족이 3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슈퍼마켓의 주인이었고 동생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정규직을 가지지 않았지만 가끔 아버지의 교회에서 단기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제임스는 기본적으로 구호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임스는 샤오메이와 함께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쇼핑몰에서 샤오메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사줬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임스는 산더미처럼 쌓인 청구서를 보고 걱정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지출은 분할 지불을 할 수 있지만 저축이 많지 않은 제임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적응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가족 3사람은 절대로 함께 식사하지 않았고 마치 큰 집에 새 가족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샤오메이가 도착한 것에 대해 제임스의 아버지는 친절하거나 환영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샤오메이 방에 설탕이 떨어져서 제임스에게 아버지에게 좀 빌려달라고 했지만 제임스는 고집스럽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행 중 선지불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샤오메이는 중국에서 가져온 저축을 꺼내 사용했습니다. 또 한 번은 샤오메이가 복통으로 병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2,000달러, 한화로 28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돈을 내지 않았고 이는 샤오메이를 화나게 했습니다. 제임스는 너도 저축이 있지 않느냐라고 변명했습니다.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로 계속 직장을 찾지 못했고 큰 회사에는 들어갈 수 없고 작은 회사는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샤오메이는 그에게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나서 더 좋은 직장을 찾으라고 제안했지만 제임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샤오메이를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샤오메이는 가끔 그들의 슈퍼마켓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샤오메이의 필라델피아 생활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제임스는 여전히 신혼의 분위기에 젖어 있었고 이는 샤오메이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원래 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계획이었지만 제임스는 샤오메이의 학위 증서를 가져가서 그녀의 학업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 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샤오메이는 일기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남편의 동생이 나를 모욕하다니. 그는 내 남편의 동생이었다. 어느 날 정오, 제임스는 외출을 한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샤오메이는 잠에서 깨어나 계단 끝의 화장실로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누군가 그녀의 머리에 천을 덮었습니다. 그녀가 공격을 당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기도 전에 머리에 강한 통증이 느껴졌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샤오메이는 자신이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를 모욕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시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겨우 밤이 되어 샤오메이는 용기를 내어 남편 제임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위로나 동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냉담한 태도에 직면한 샤오메이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경찰에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제임스는 그녀를 저지했습니다. 남편의 냉담함에 샤오메이는 큰 분노를 느꼈죠. 그 후 며칠 동안 샤오메이는 또 한 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가 자고 있을 때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줄 알고 눈을 감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상한 느낌을 받아 눈을 뜨자 놀랍게도 그것이 시동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샤오메이가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했고 시동생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기록할 때 제임스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장 앞에서 무언가를 말했는데 그로 인해 경찰은 기록을 중단했습니다. 제임스는 곧바로 샤오메이를 집으로 데려갔고 남편은 샤오메이에게 동생이 그녀를 고의로 해치지 않았으며
단지 그녀가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반드시 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임스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샤오메이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제임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자주 사소한 일로 다투었으며 제임스는 때때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샤오메이는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국내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통해 은근히 몇 가지를 암시했지만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부모님은 샤오메이가 새로운 환경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모든 일이 천천히 풀릴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죠. 생활의 압박으로 인해 제임스는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 샤오메이에게 냉담해졌고 샤오메이가 자신도 밖에서 일할 수 있다고 제안했을 때 제임스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냉담함과 일찍 나가 늦게 돌아오는 생활로 인해 샤오메이는 집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시동생이 다시 그녀를 괴롭힐까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자신이 미국을 떠나 해외로 일하러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떠나면 그들의 결혼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집안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샤오메이가 미국에 올 때 가져온 돈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샤오메이의 저축은 곧 바닥이 났고 이 시점에서 그녀의 활동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오실 때는 시차로 인해 샤오메이의 통화는 주로 늦은 밤에만 가능했습니다. 남편 제임스가 바로 옆에 있어서 전화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심한 어머니는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고 샤오메이에게 총 2만 달러, 약 2,8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샤오메이는 입학 신청을 빠르게 진행해서 이 집을 하루빨리 떠나고자 했습니다. 2003년 10월 샤오메이는 고통 속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출생은 제임스에게 약간의 기쁨을 주었고 그는 아내에 대한 태도를 다소 개선했습니다. 출산 후 샤오메이는 더욱 풍만해졌고 이웃들은 샤오메이를 볼 때마다 엄지를 치켜 세우며 그녀를 중국 미녀나 미녀 엄마라고 칭했습니다. 초보 엄마가 된 샤오메이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모성애로 승화시켰습니다. 샤오메이는 미국에서의 4년 동안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후 제임스의 샤오메이에 대한 태도는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면서 자주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경제적 압박에서 비롯되었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샤오메이가 아무 말 없이 떠날까봐 항상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핑계를 대며 샤오메이의 관련 서류를 챙겨놓고 그녀의 혼인 영주권 신청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샤오메이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그녀는 마침내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교류하는 것에 대해 항상 불안해하며 샤오메이가 쉽게 속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샤오메이는 미국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고 입학 절차를 마친 후 제임스와 이혼하고 몇 년 동안 공부하여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후 체면 있는 직업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 미국에 남든 중국으로 돌아가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샤오메이가 이런 생활에 점차 적응할 때쯤 그녀의 삶에 빛과 같은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샤오메이는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꼈으며 그는 샤오메이가 미국에서 사귄 첫 이성 친구였습니다. 그 남자는 샤오메이의 상황에 매우 동정하며 입학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곧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이 샤오메이에게 화를 낼 때마다 샤오메이는 그 남자에게 위로를 받으러 갔습니다. 비록 그들의 일이 고된 아르바이트였지만 그 남자가 부르면 샤오메이는 언제든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 남자의 도움으로 샤오메이는 필라델피아의 한 문학 연구소에서 시험 입학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방해로 인해 샤오메이는 결국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교활한 제임스는 이때 샤오메이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샤오메이가 그 남자의 방에서 나왔을 때 그 남자는 깊은 애정을 담아 그녀와 작별하며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 제임스가 직접 그 남자를 찾아가 샤오메이와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가 물러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샤오메이는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결단력 있게 그 겁 많은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샤오메이는 다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우 기뻐했지만 샤오메이는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남자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죠.
샤오메이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아이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교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했다며 아이를 당연히 낳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후 제임스는 샤오메이를 집에 가둬두고 모든 커튼을 닫아두고 낮에도 불을 켜두었습니다. 동시에 제임스는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들었고 샤오메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임스는 깊은 애정을 담아 그녀를 안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샤오메이는 처음에는 이런 일이 한 달에 한두 번만 발생했지만 나중에는 매주 한두 번으로 증가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샤오메이의 등과 다리는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상처받은 동시에 샤오메이는 남편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임스의 동생에게 일어난 사건은 샤오메이의 의심을 완전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임스의 동생은 한 이웃 여성과 강제로 관계를 맺어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집으로 풀려났고 석방 증명서에서 샤오메이는 그의 동생이 간헐적 정신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가족 모두가 이러한 유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병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샤오메이와 남편은 동생의 침입과 공격을 막기 위해 2층과 3층 계단에 철문을 설치했습니다. 제임스는 적합한 직장을 찾지 못해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전에 교회에 맡겼던 큰딸을 데려왔고 샤오메이는 이 가정의 생활보호가 되었습니다. 2004년 크리스마스에 샤오메이는 두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 출산 사진을 보내며 아빠,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단순히 그리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의 병세는 악화되는 징후를 보였고 때로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다가도 때로는 분노한 사자처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샤오메이는 두 아이를 교회에 맡기고 귀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이 시점에서 이성을 잃었고 하루 종일 샤오메이를 따라다녔습니다. 제임스는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샤오메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몰래 귀국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샤오메이를 잃을까봐 걱정하여 그녀가 외출하여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샤오메이는 잠옷을 입고 방 안에서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샤오메이는 남편이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자신의 여권과 서류를 찾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신문 구일란에서 제임스의 아버지 슈퍼마켓이 다시 직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샤오메이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그들 부부는 함께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했고 시간당 5.5달러, 약 7,6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운이 좋으면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빵도 집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일상 경비 외에 드디어 약간의 돈을 저축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의 아버지와의 한가로운 대화 중에 제임스가 청소년 시절 감옥에 갔었고 출소 후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받아주고 치료해 주었으며 중국 유학까지 지원해 주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제임스의 병이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도 솔직하게 처음에는 중국 여자가 미국에 오며 안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샤오메이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2년 동안 샤오메이가 힘들게 집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제임스의 병세를 고려하여 제임스의 아버지는 도움을 주었고 제임스를 병원에 보내주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이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교회의 구호소에 보낸 그날 밤 샤오메이는 시아버지에게 강제로 당했습니다. 이때 샤오메이는 저항하지도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는 샤오메이에게 건강한 아이를 낳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그 후에 그녀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병든 두 아이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샤오메이는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동안 한번 고국으로 도망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한 관광버스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죠. 목격자로서 경찰은 샤오메이를 불러 기록을 남겼습니다. 경찰서에서 샤오메이는 가이드와 부상자들이 중국어를 하는 것을 들었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대표단이 자신의 고향인 저장성 하이닝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그녀는 동양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샤오메이는 그들이 절차를 처리하는 것을 도우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 관광단의 책임자인 예 씨는 샤오메이에게 매우 감사해했습니다. 작별할 때 그는 샤오메이에게 고향으로 가져갈 물건이 있는지 물었고 이 한마디에 샤오메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샤오메이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며 예 씨가 귀국하게 되면 중국 진화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게 들려 그녀가 귀국하고 싶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책임자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사고 처리가 끝난 후 그는 다시 샤오메이의 슈퍼마켓에 와서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그는 상황을 더 알고 싶어 했고 샤오메이는 그에게 편지를 건네며 진화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시아버지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샤오메이를 더 철저히 감시했고 밤에는 샤오메이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샤오메이는 피임약을 먹으면서 영리한 시아버지와 맞섰지만 결국 시아버지에게 발각되어 약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편 샤오메이의 부모님은 간신히 그녀의 구조 요청 편지를 받았고 그제서야 멀리 바다를 건너간 딸이 큰 공경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은 샤오메이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지만 딸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국제전화를 걸면 수신이 차단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위 제임스는 한 통의 답장에서 우리는 이사할 계획이니 새로운 주소는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딸과 사위가 이사로 바빠서 답장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전에 통화할 때 샤오메이가 이유 없이 울곤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그때 딸이 집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울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착한 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걸면 딸이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커질까봐 전화를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샤오메이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자녀는 부모의 눈에 영원히 성장하지 않는 아이와 같죠. 샤오메이의 부모님은 편지를 받은 후 직접 하이닝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여행사 예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들은 완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샤오메이의 아버지는 50대 중반으로 한 달 사이에 걱정으로 머리가 많이 셀 정도였고 그는 자책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관계와 딸의 성적을 고려하면 고향에서 괜찮은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해외로 나가서 딸이 고생하게 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것이죠. 동시에 가족의 구조 계획도 시작되었습니다. 샤오메이 아버지의 한 친구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부모님의 부탁을 받아 그는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골목에서 샤오메이를 찾았습니다. 이 친구는 샤오메이에게 직접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제안했고 그녀를 돕기 위해 중국인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임스가 샤오메이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녀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이 샤오메이의 곁을 항상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임스의 가족은 폭력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샤오메이가 약하고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샤오메이에게 제임스 가족이 병력이 있으니 먼저 자신의 신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샤오메이에게 우선 여권을 되찾거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가장 안전한 상황에서 필라델피아를 탈출해 환승하여 귀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부모님도 딸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안심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인 변호사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샤오메이는 부모님이 자신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처음에 외국으로 시집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일에 대해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월 샤오메이가 세 번째 아이를 낳은 후 갑자기 어떤 병에 감염되어 병원을 옮겨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 즉 샤오미의 시아버지는 이를 알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중국인 변호사가 계획한 성공적인 탈출 계획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로스앤젤레스로 옮겨진 후 휴식을 취한 후 2007년 1월 12일 귀국 비행기에 성공적으로 탑승했습니다. 제임스와의 이혼 절차도 이 중국인 변호사의 주선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귀국한 샤오메이는 부모님과 재회하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이 험난한 인생 여정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굳건히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샤오메이는 후에 상하이의 대학원에 지원하여 다시 캠퍼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샤오메이는 친척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족쇄를 벗고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행운아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인 변호사의 묵묵한 도움은 그녀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샤오메이는 구출 과정에서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유감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샤오메이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지만
세 아이들의 미래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떠난 것은 그들이 결손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이 좋다면 그들은 양육을 포기한 후 신뢰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이 나쁘다면 그들은 왜곡된 환경에서 자라야 할 것이며 아이들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이야기는 여전히 비극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o listen, where are you from? Where'd you grow up at? I was actually born and raised in Siskiyou County in a little town called Montague, which is just east of Wairika. You country girl. Yes, I am a country girl. Yes. So graduated, went to West Valley, which is in Los Angeles. And then from there, this is actually my 14th transfer. 캘리포니아주의 한 존경받는 미모의 여성 경찰서장이 인터뷰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녀는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하고 캘리포니아 주 경찰의 선도주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갑자기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되었는데 이유는 다름 아닌 남의 집에 강제로 침입해 그 집의 개를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 경찰서장이 석방된 후 테네시주에 있는 그녀의 소유지에서 기이하게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더욱이 경찰 조사 결과는 믿기 어렵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 9월 여성 경찰관 줄리 하딩은 갑자기 켄터키주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마이클 하딩이 낯선 집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고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이 세 개 주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도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최신 기술을 동원해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해 나갔는데 사건이 곧 해결될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예기치 않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줄리 하딩은 1973년에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경찰학교에 지원했습니다. 1999년에 엄격한 훈련과 여러 차례의 시험을 통과한 줄리는 정식으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줄리는 이 일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일에 열정을 쏟았고 뛰어난 업무 성과로 동료와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8년 줄리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43살의 나이에 고속도로 순찰대장으로 승진했으며 동시에 유바서터 지역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젊고 성공한 여성 경찰서장인 줄리 하딩은 직업적으로 매우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줄리는 자신의 업무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자선활동을 좋아하는 여성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쁜 업무 외에도 줄리는 자원봉사활동에 열정적이었고 지역사회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줄리는 본래 아메리칸 풋볼에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마을의 젊은이들을 조직하여 매우 정기적으로 훈련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줄리는 경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뜻밖의 부상을 당했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록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팀원들을 걱정했습니다. 줄리는 자주 목발을 짚고 현장에 나가 팀원들을 응원했으며 몸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곧바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복귀하여 매주 어김없이 운동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원봉사 외에도 줄리는 자신의 직장 경험을 기꺼이 나누고자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줄리처럼 경찰 업무에 종사하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줄리는 시간을 내어 자신의 업무 경험과 직업적 조언을 세심하게 공유했습니다. 또한 경찰로서 직면할 도전과 기회를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줄리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이 바뀌었으며 줄리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를 진실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줄리와 그녀의 남편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의 눈에는 줄리가 완벽한 여성의 전형으로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완벽한 그녀의 개인 생활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줄리는 자신의 일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장기간 캘리포니아에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한편 줄리의 남편 마이클은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이전에 한번 이혼한 적이 있었으며 전처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줄리와 결혼한 후 처음에는 두 사람이 높은 집값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마이클은 세크라멘토에서 에어컨 수리점을 열었고
이웃들의 에어컨을 무료로 수리해주며 지역 주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이클과 줄리가 매우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부는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비와 세금 정책이 은퇴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 함께 테네시 주에서 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웠던 마이클은 먼저 세크라멘토의 수리점을 정리하고 테네시 주로 향했습니다. 그는 클레이 카운티의 셀리나에서 에어컨 및 난방 수리점을 새로 열었고 그의 서비스 지역은 테네시 주와 켄터키 주에 걸쳐 있었습니다. 곧 마이클은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수리 기술과 서비스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이클은 이를 제외하고 낚시를 즐겼으며 이를 통해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그는 이후 클레이 카운티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테네시 주와 켄터키 주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한 지역입니다. 줄리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테네시 주로 남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기적인 별거 생활은 두 사람의 감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친구들에 따르면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은 결국 끝이 났다고 했고 두 사람은 이미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 모두 현재의 일과 생활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감정이 결국 시간과 거리 앞에서 무너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말은 안타깝지만 두 사람은 가능한 한 평화롭게 헤어지기로 했고 적어도 겉으로는 매우 차분해 보였습니다. 양쪽 친구들 모두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 마이클은 곧 마음을 정리했고 심지어 새로운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9월 20일 53살의 마이클이 갑자기 외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한 후 마이클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이클과 자주 함께 낚시를 하던 친구는 그날 마이클이 들러야 할 곳은 신랑 들러리로 참석할 때 입을 옷을 찾으러 가는 의류점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간에서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는데 약 일주일 후 친구들은 실종된 마이클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매우 기묘했습니다. 마이클이 발견된 장소는 그의 테네시주 별장에서 수십 마일 떨어진 켄터키주 컴벌랜드 카운티에 있는 버크스필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매물로 나온 빈집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한 부동산 중개인이 2명의 고객을 데리고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를 맡았는데 분명 빈집이었습니다. 그들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망해 있던 마이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마이클의 몸에서 여러 발의 총상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매물로 나온 집은 마이클 것도 줄리의 것도 아니었으며 집주인과 이 부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일부는 사건 당일 오후에 마이클이 집 외부에서 에어컨 장치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의 사건은 명백히 고의적인 범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구에게 마이클과 그렇게 큰 원한이 있었기에 이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일까요? 테네시주 경찰은 마이클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줄리에게 연락해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줄리를 용의자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줄리는 남편과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슬픔에만 머물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테네시주나 켄터키주의 사건 현장에 가지 않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클이 살해된 사건은 3개 주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켄터키주 경찰이 주도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FBI 요원에게도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복잡했지만 여러 기관이 협력한 끝에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철저한 조사 끝에 경찰은 2022년 12월 8일 세크라멘토 국제공항에서 마이클을 살해한 혐의로 60세의 남성 토마스 오도넬을 체포했습니다. 토마스는 캘리포니아 나파 출신으로 전과가 있는 인물이며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거주해왔습니다. 2005년 그의 전 여자친구가 그와 헤어질 때 토마스에게 위협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거의 1년 동안 토마스는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괴롭혔으며 심지어 그녀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는 자주 그녀의 직장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2006년 토마스는 법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토마스와 마이클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토마스의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하지만 더욱 기이한 일은 토마스가 체포된 같은 날 줄리도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리가 체포된 이유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절도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줄리를 고소한 사람은 바로 마이클의 새 여자친구였습니다. 마이클이 사망한 지 약 보름 후 이 새 여자친구는 줄리가 그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강아지를 훔쳐갔다며 테네시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강아지 찰리는 원래 마이클과 줄리가 함께 키우던 강아지였습니다. 부부가 이혼 소송을 시작한 후 찰리는 줄곧 마이클이 돌보고 있었고 마이클이 사망한 후 그의 새 여자친구가 찰리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새 여자친구는 경찰에게 만약 줄리가 원한다면 근처 경찰서에서 만나 찰리를 넘겨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줄리는 직접 그녀의 집에 침입해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줄리의 집 앞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기록에 따르면 2022년 10월 10일 줄리가 마이클의 여자친구 집 앞문에 다가가 계속해서 찰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강아지를 발견하자마자 문을 열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후인 10월 13일 마이클의 새 여자친구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줄리가 자신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어 매우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찰리가 데려가진 후 그녀는 자신의 넷플릭스 계정이 해킹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그녀 혼자 사용하던 계정에 줄리라는 이름의 계정 소유자가 추가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이클 여자친구의 2번의 신고를 바탕으로 경찰은 12월 8일 줄리를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토마스도 체포되었지만 줄리의 구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줄리가 마이클의 새 여자친구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를 곧바로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또 한 번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2월 10일 줄리가 석방된 지 이틀 후 테네시주 경찰은 다시 한번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Saturday morning, we're at the bottom of a long driveway that leads to a home where they found 49-year-old CHP Captain Julie Harding dead. 현지 우체부가 한 주택의 외부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 여성은 휴가 중인 줄리였습니다. 줄리는 석방된 후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고 마이클과 함께 샀던 테네시주의 집으로 돌아가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줄리는 총격을 받아 자신의 집 차고 끝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주택을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마이클의 친구에 따르면 줄리는 방 안에 한 장의 메모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메모에는 마이클, 결국 당신이 이긴 것 같아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후 경찰은 줄리가 사전에 계획된 살해의 피해자는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줄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대부분의 언론도 경찰의 이러한 관점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경찰의 최종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줄리의 사건이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줄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사건 전체를 더 큰 미궁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남편 마이클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경찰은 그녀의 행동을 바탕으로 간단한 추론을 했습니다. 줄리는 이혼 절차 중인 마이클을 해치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했으며 일이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의 친구들과 이웃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줄리가 몇 달간 이 일을 계획해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이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아내가 자신을 해칠까 걱정된다고 대화 중에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줄리와 마이클을 잘 아는 친구들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이클과 오랜 시간 알고 지냈으며 줄리와 마이클 모두를 잘 아는 한 사람은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친구는 마이클이 지난 15년 동안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곁을 지켜주었고 수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마이클은 그가 회사를 설립하도록 격려했으며 가장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주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이클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친구였지만 좋은 배우자는 아니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마이클은 항상 외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마이클은 불법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거의 자신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마이클의 삶은 빠르게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고 그의 사업도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재정 상태도 매우 어려워져서 마이클은 테네시주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악화된 상황 속에서 마이클은 줄리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캘리포니아의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마이클이 테네시주에서 은퇴 생활을 하기 원했기 때문에 줄리는 두 채의 집을 팔아 그 돈으로 2019년에 테네시주의 호수 전망이 있는 집을 구입했습니다. 바로 줄리가 사건을 당한 그 별장이었습니다. 줄리는 항상 남편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그 집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자고 요청했을 때 줄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이 그 집을 독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줄리와 마이클의 관계는 매우 나빠졌습니다. 줄리의 친구에 따르면 줄리는 남편 마이클에 관해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초에 클레이 카운티 경찰서는 줄리의 친구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줄리가 셀리나로 돌아온 후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친구는 경찰에게 줄리와 마이클의 집에 가서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줄리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가슴에 녹색 레이저가 겨눠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경계심이 매우 강했던 마이클이 종종 레이저 조준기를 사용해 자신을 괴롭히려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에야 마이클은 경찰관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 줄리와 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줄리는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경찰은 곧바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경험은 경찰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2년 5월 결혼 생활에 대한 희망을 잃은 줄리는 마이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마이클은 실종되었습니다. 줄리의 친구는 줄리가 강아지를 훔친 사건에 대해 사실 그녀가 여러 차례 마이클의 새 여자친구와 대화하려 시도했지만 강아지를 돌려달라는 요청이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의 공동 친구들은 줄리가 마이클에게 충분한 이유로 복수할 수 있었지만 결코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만약 줄리가 마이클을 해치려고 했다면 스스로 직접 행동하고 현장을 자위행위로 위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줄리는 매우 똑똑하고 능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고용해 이런 일을 맡기는 것은 그녀에게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줄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줄리가 이혼과 남편의 배신을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친구들이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사건이 더욱 복잡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줄리가 누군가를 고용해 마이클을 해칠 가능성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이 왜 사망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단서도 매우 적은 상황에서 경찰은 다시 마이클의 사건을 초점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중요한 돌파구를 발견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컴벌랜드 카운티 배심원단은 토마스가 마이클을 해친 사건에 대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판사는 토마스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승인했으며 보석금은 100만 달러, 약 14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2월 22일 토마스는 세크라멘토 교도소에서 켄터키주 경찰의 관리로 이송되었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첫 공판에서 토마스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수사관들은 마이클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검찰은 토마스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공개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줄리의 의심스러운 자금 인출 기록이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 줄리는 남편 마이클에게 알리지 않고 캘리포니아의 한 은행에서 7만 3천 달러, 약 9,9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2022년 5월 23일 줄리는 다시 한번 마이클에게 알리지 않고 테니시주의 한 은행에서 10만 2천 달러, 약 1억 4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5월 24일 줄리는 테니시주의 다른 은행에서 4만 7,700달러, 약 6,5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했습니다. 이 몇 건의 대규모 인출만으로는 줄리가 누군가를 고용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토마스와 줄리 사이에 고용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발견한 것일까요? 조사 결과 경찰은 토마스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 외에도 2022년 8월 29일에 선불폰을 구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선불폰은 나중에 마이클을 빈집으로 유인하는 데 사용된 번호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선불폰의 통화 기록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줄리와 이 번호의 소유자는 총 194차례 통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17일 토마스의 유류폰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여러 차례 베라이즌 통신사 사용자와 통화를 했으며 이 베라이즌 통신사의 사용자 신호는 줄리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의 우드 포레스트 애비뉴 5620번지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토마스가 그날 줄리의 집을 방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마스의 휴대전화 신호에 따르면 그는 9월 18일에 비행기를 타고 테네시주 내슈빌로 왔습니다. 9월 19일 토마스의 선불폰과 줄리 사이의 전화통화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날이 바로 마이클이 피해를 입은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는 9월 19일 이전까지 마이클과 어떤 통화를 한 적이 없었지만 경찰은 9월 19일에 토마스가 선불폰을 사용해 마이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켄터키주의 빈집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이클은 그 빈집에서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테네시주에 사는 마이클이 왜 모르는 사람과 만나기로 했을까요? 알고 보니 마이클은 토마스로부터 집에 에어컨 수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9월 19일 마침 그날 마이클은 켄터키주의 한 옷가게에 들러 신랑 들러리 의상을 찾아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스는 어떻게 그 빈집에 들어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속일 수 있었을까요? 경찰은 이것이 사실 매우 간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는 단지 판매자가 집을 빨리 팔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기 위해 전자도어락을 설치했는데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들어갈 수 있었고 이는 부동산 중개인이 언제든지 고객을 데려와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은 빈집의 잔디밭에 판매 중이라는 광고판을 세워두었고 그 위에는 판매자의 부동산 중개인 이름, 전화번호, 소속 부동산 회사 등의 정보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토마스는 사실 9월 초에 이미 그 집을 조사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집을 범행 현장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9월 19일 토마스는 먼저 그 집에 와서 확인한 후 집이 여전히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를 담당하는 부동산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며 구매 희망자가 집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토마스는 부동산 회사로부터 전자도어록 비밀번호를 쉽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 설명을 들을 때 사건이 그리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마이클을 빈집으로 유인한 사람이 사용한 것은 선불폰이었는데 이 전화는 사용자 신분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실명 인증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토마스가 전화를 건 사람임을 확인했을까요? 이 부분은 FBI 기술부서의 데이터 분석 덕분이었습니다. 토마스가 선불폰을 개통한 후 그 전화기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전화 신호와 토마스의 이동 경로를 비교해 토마스가 그 선불폰의 사용자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대한 네트워크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8월 31일 토마스는 콜로라도의 한 카지노를 방문한 후 그 카지노 호텔에 이틀밤을 묵었습니다. 이때 선불폰의 신호도 호텔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토마스는 오클라호마의 털사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선불폰 신호도 같은 시기에 털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9월 2일 토마스가 운전하던 2020년 토요타 툰드라가 오후 2시 46분에 캔자스주 카노라도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때 선불폰의 신호도 같은 장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9월 3일 선불폰 신호는 오전 9시 15분에 아칸소주 포트 스미스에서 나타났습니다. FBI는 토마스가 그날 현지에 홈투 호텔에 있는 스위트룸에 투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9월 19일 교통감시 카메라에는 오전 12시 55분에 토마스가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요타 툰드라 차량이 켄터키주 버크스빌 법원 앞을 지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선불폰 신호도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불폰 신호가 9월 19일 오후 4시 49분에 토마스가 마지막으로 빈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클이 사망한 지 2달 후인 11월 29일 줄리를 감시하던 FBI 요원은 토마스가 자신의 차량을 줄리의 집에서 800m 떨어진 한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주차장에 주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마스는 주차하기 전에 추적당할 것을 우려해 줄리의 집과 주차장 사이를 여러 번 왕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토마스와 줄리가 모두 반수사에 능숙한 인물임을 보여주었고 최소한 줄리는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의 휴대전화 신호는 그가 그날 정오 12시 50분에 줄리의 집에 있었고 저녁 7시 40분까지 머물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은 12월 8일 캘리포니아 공항에서 텍사스로 향하려던 토마스를 체포했습니다. 토마스가 갑작스럽게 경찰에 연행되었기 때문에 그는 텍사스에 있는 집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토마스의 여동생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본부로 전화를 걸어 줄리에게 토마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통해 토마스와 줄리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었으며 토마스의 친척들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줄리의 사무실을 수색했고 책상 위에는 롭이라는 이름으로 서명된 발렌타인 카드와 생일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토마스의 여동생은 동생의 별명이 롭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마이클의 사건은 여전히 재판 중입니다. 경찰은 줄리가 이 사건의 배후 조종자라고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증거들은 이미 사망한 줄리가 이 사건과 확실히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경찰은 줄리가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줄리의 사망 원인은 여전히 상당히 수상합니다. 만약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면 왜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줄리 사건에 대해 경찰은 더 이상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은 토마스를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1월 26일 토마스는 켄터키주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마이클의 사망이 누군가의 청부로 인한 살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